나는 인생의 슬픔을 그림으로 위로하고 싶었다.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그대는 혼자가 아니라고 말해주고 싶었다. 색으로 그린 빛, 손으로 붙잡은 따뜻함, 그것들이 모여 누군가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다면 나는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우리는 종종 갇힌다. 오해, 편견, 고독이라는 감옥에. 하지만 진실한 사랑, 진실한 우정은 그 감옥을 열어주는 유일한 마법이다. 붓을 놓지 않는 건 바로 그 마법을 믿기 때문이다. 안녕하세요. 영화음악과 함께하는 장지연의 에세이 산책의 장지연입니다. 힘들었던 하루 열심히 살아내느라 오늘도 애쓴 당신과 함께 잠시 쉬어가려 합니다. 오늘은 빈센트 반 고흐의 영혼의 편지 중에 일부를 소개하며 에세이 산책의 문을 열었는데요. 오늘 밤은 별이 빛나지 않을지라도 당신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영화음악과 함께 에세이 산책 즐기고 싶네요. 여러분도 함께 하실 거죠? 오늘의 첫 곡은 빈센트 반 고흐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 러빙 빈센트의 주제곡 Steady Steady Night로 출발합니다. 손해는 아니잖아. 박순. 5,000원에 일은 깔끔하게 수습되었다. 인심 쓰듯 건넨 5,000원. 적지만 8살 아이에게는 큰돈이기도 하다. 단골 미용실에 가서 커트와 염색을 해달라고 했다. 언제부터인지 부쩍 머리가 가려웠다. 2달에 한 번은 염색을 해야 해서 갈 때마다 마음은 무거웠다. 염색을 준비하러 자리를 뜬 사이에 눈에 들어오는 게 있었다. 커트 가위가 갑자기 내 눈에 사로잡혔다. 손재주는 거의 없는데 날이 잘 선 가위가 느닷없이 탐이 났다. 염색 준비를 마친 원장님께 가위가 얼마냐고 물어보니 40만 원부터 200만 원까지 다양하다고 대답해 주셨다. 200만 원이나 하다니 보기엔 별거 아닌 것 같았다. 그 후 미장원에 갈 때마다 커트 가위를 유심히 보게 되었다. 오늘 미장원에서 본 가위에 대한 호기심이 집에 오자 발동하였다. 작은 아들이 커트할 날이 다가오니 내 가슴은 콩닥콩닥 뛰었다. 엄마가 커트해줄까? 라고 물어보니 나의 눈을 쳐다보며 네 하는 것이었다. 그래, 한번 해보는 거야. 커트하는 것을 얼마나 많이 보았던가. 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싱크대를 뒤져서 보자기를 찾아 아들의 목에 둘렀다. 평소 쓰던 가위도 꺼냈다. 날은 시퍼렇게 서지 않았지만 흥분된 내 마음을 가라앉히지는 못했다. 무슨 커트 가위가 그렇게 비쌀 필요가 있는지, 집에서 쓰는 가위로도 충분히 자를 수 있을 거라는 용기가 생겼다. 실습할 기회가 찾아온 것이다. 촘촘한 빗과 가위를 들고 서 있으니 폼은 좀 났다.
눈을 꼭 감고 엄마의 손길만 기다리는 아들. 예쁘게 잘라줄게. 먼저 스프레이로 물을 뿌린 후 빗으로 쓸어내렸다. 이윽고 가위를 들고 조금씩 자르기 시작했다. 바닥에 떨어지는 8살 아이의 가느다란 머리카락들. 앞머리도 자르고 오른쪽도 자르고 왼쪽도 자르고. 내 눈에 이상이 있는지 오른쪽과 왼쪽 길이가 안 맞는 것이었다. 그래서 또 자르고 점점 짧아지고 앞머리 길이도 삐뚤고 이상했다. 이마에 알 수 없는 땀이 흐르고 등에도 땀이 맺혔다. 가위와 빗을 잡은 손은 부들부들 떨리고 시간은 훌쩍 달아나는 듯했다. 남편 퇴근 시간이 다가왔다. 어쩌나 남편이 화를 낼 텐데. 에이, 어쩔 수 없지 하는 마음으로 커트를 멈췄다. 더 자르다가는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을 것 같았다. 거울을 쳐다본 아들은 이상하다며 울먹거렸다. 왜 이러냐고 자꾸 되물었다. 지갑을 열어보니 5,000원이 있었다. 5,000원 줄 테니 뭐 사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사 먹으라고 하니 금세 방긋거렸다. 띵동. 현관문 벨소리가 들렸더니 얼른 뛰어나가 문을 열었다. 아들의 머리를 본 남편의 얼굴이 불그락 했다. 엄마 어디 가셨니? 저기에 계세요. 안방에 있던 내가 나오자 커트비가 얼마나 한다고 집에서 자르고 애를 바보처럼 만들었어.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했어? 라며 소리를 질러댔다. 돈이 문제가 아니고 작은 아들 머리를 남에게 맡기기 싫어서 잘라보았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이게 무슨 망신이람. 창피하면서도 해보고 싶은 것 해보았다는 뿌듯함이 교차했다. 다음날 학교 엄마들에게 아들 머리가 왜 그러냐고 전화가 왔다. 어디서 잘랐길래 그러냐고 미용실을 옮기라고 했다. 별명이 감자 머리가 되었단다. 감자 머리. 그런 머리도 있구나. 속으로 키득키득댔다. 주일날 아들을 어린이 예배에 먼저 보내고 주일 예배에 참석하러 교회에 도착하니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다들 한마디씩 건넸다. 작은 아들 머리가 왜 그런지. 어떤 선생님은 귀엽다고도 하고 다들 보는 눈이 달랐다. 귀엽다는 말에 한시름 놓았다. 오후 예배 후에 바로 미용실에 가서 잘 다듬어 달라고 했다. 원장님이 한참 웃으셨다. 집에서 커트하기가 쉽지는 않단다. 가위도 중요하지만 손의 감각도 중요하다고 하셨다. 내 눈은 쉴 새 없이 가위와 손을 따라가고 있었다. 가끔 작은 아들과 그때의 일을 얘기하며 웃는다. 근데 궁금한 게 있었다. 엄마가 이상하게 잘라놓고 5,000원으로 떼우려고 했는데 너무 쉽게 받고 화를 내지도 않아서였다. 물어보니 어차피 자기는 손해볼 게 없었다고 한다. 5,000원도 받고 다시 미용실에 데리고 갈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한다. 분명 나보다 머리가 좋은 것 같다. 그 후로 실습 대상은 절대로 자취하지 않았다.
자기가 가는 단골 미용실에 혼자 다니는 모습을 보며 그래도 그때가 좋았어 하며 혼자 빙그레 웃었다. 첫 에세이 손해는 아니잖아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 인사이드 아웃의 OST였습니다. 11살 소녀 라일리의 머릿속에는 5가지 감정 캐릭터가 살고 있다고 하네요. 기쁨, 슬픔, 분노, 까칠함, 소심함. 감정의 균형이 무너질 때 그녀의 세상도 흔들리기 시작하죠. 우리 내면의 감정을 들여다보는 이 영화는 2015년 픽사의 애니메이션 명작, 감독은 피트 닥터, 목소리 지원은 에이미 포일러, 펠리스 스미스였어요. 이제 장지연의 에세이 산책의 초대 작가님을 모시고 함께 할 시간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할 작가님은요, 일상을 시처럼 살아내는 에세이스트 박순 작가입니다. 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박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순 작가님은요, 2015년 시인 정신 신인문학상으로 등단한 이후 페이드인, 바람의 사원 등의 시집을 통해 서정성과 삶의 통찰을 담아낸 작품들을 선보여 왔었고요. 서울시 시립 내성마비 복지관 문학 강사로도 활동하며 문학의 위로를 더 넓은 곳으로 전하고 계신 분이고요. 오늘은 수필 2편을 가지고 저희 산책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네, 우리 작가님은 가족에 대한 따뜻한 시선과 그다음 빈센트 반 고흐를 바라보는 깊은 공감이 녹아있는 작품으로 오셨거든요. 어떻게 잘 지내셨죠? 네, 그냥 여전히 시를 열심히 쓰고 틈틈이 또 에세이도 쓰고 네. 여러 문학단체에서 또 활동도 하고 예, 강사로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네, 첫 방문인데도 잘 지내셨지요? 라고 하는 게 제가 작품을 미리 봐서 2번, 3번 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네. 익숙해서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작품은, 제가 낭송을 해드렸는데 어떻게 마음에 드셨을까요? 네, 그냥 차분하게 잔잔하게 꼭 엄마가 이제 또 아들한테 얘기하는 듯이 또 남편이 화가 난 듯이 너무 리얼하게 해주셔서 저도 재밌게 들었습니다. 제가 쓴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예,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읽다 보니까 누구나 엄마들은 한 번씩 아이들을 시험 삼아서 해보잖아요.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또 해봤던 경험이 생각나서 계속 웃음이 나왔어요. 그래서 너무 좋게 봤는데 아이한테 머리를 잘라보고 싶다라는 그 생각을 갑자기 가위를 보고 드셨나요? 제가 약간 뭐라고 할까 어려서부터 좀 궁금한 게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학교 다닐 때도 궁금하면 제가 잠을 못 자요. 궁금하면 항상 손을 들고 질문을 하고 그래야지 이제 잠을 잘 정도인데 네네. 왠지 모르게 그날 가위가 저한테 탁 꽂히면서 저걸로 내 아들의 머리를 한번 잘라주고 싶다. 근데 이제 큰애하고 작은애가 나이 차이가 5살이에요. 근데 큰애는 이제 6학년이니까 절대 안 할 것 같고. 작은 놈 한번 대상으로 삼아보면 어떨까 하면서 그 가위가 저한테 영감을 준 것 같아요. 한번 잘라봐라 하고. 그때 그 가위는 어떤 종류의 가위였을까요? 예. 제가 자른 거야 아니면 미용실? 아니요. 선생님이 아들을 자랐던 가위는 어떤 가위인지 궁금하거든요. 그거는 저희가 집에서 그냥 쓰는 일반 제일 싼 거. 예. 날도 잘 안 쓴 거 집에서 이제 그냥 아무거나 잘 잘랐던 칼은 아니고 이제 집에서 주로 잘랐던 일상 가정용 가위였습니다. 일상 가정용 가위. 제가 참 무모했나 싶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재단 가위는 너무 크고 저는 그 아이들 문방구에서 파는 그 가위가 조그만하잖아요. 그게 좀 미용실 가위랑 사이즈가 비슷해서 그걸로 잘라봤던 기억이 나는데. 그건 너무 작아요. 저희가 손에도 작고 그리고 제가 좀 손이 좀 제가 보기에는 좀 작은 것 같은데 좀 배포는 좀 커서
싶어서 네. 일반 큰 가위도 그냥 싹둑싹둑 자르고 싶더라고요.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도 지금 작가님의 이 글을 들으시면서 아 나도 경험이 있어 하고 다 한바탕 웃으실 것 같아요. 그때 그 아이들이 보통 찌그러진 머리를 보면 거울을 보면서 울음을 터뜨리거나 엄마한테 짜증을 내기 일쑤인데 반응이 어땠어요? 아까 읽어주신 것처럼 아이는 이제 조금 울먹거리긴 한데 표정이 약간 두 가지 표정이 보였어. 저는 8살짜리 아이한테 이건 뭐지 하는 게. 그래서 나중에 제가 생각해보니까 작은 애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갈 때부터 제가 또 용돈 기입장을 제가 만들어줬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시할 때 동시노트 만들어줬듯이 만들어서 그러니까 받은 거 100원, 200원 그것도 다 쓰게 하고 근데 웬만하면 돈을 안 쓰더라고 걔가. 큰 애는 주는 날 다 0을 만드는데 작은 애는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는 뭐지? 왜 형하고 다르지? 이렇게 했는데 제가 아까 그래서 마찬가지지만은 애가 저보다 머리가 좋았는지 자기가 손해는 안 볼 것 같은 걸 예상을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아버님의 반응. 저희 남편은 지금 또 귀가 좀 간지럽겠지만은 성격이 좀 급하고 또 애들한테 좀 끔찍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다치거나 그러면은 집에서 뭐 했어? 도대체 하는 게 뭐야? 하면서 이제 막 화를 내는 스타일이고 애 진짜 뭐 이마에 조금만 뭐 멍이 넣어도 그냥 난리 나는 이제 그런 사람인데 그날 딱 들어오는 순간에 저는 이제 막 숨이 멎을 것 같더라고요. 이 남편 어떻게 감당하지? 했는데 할 수 없죠. 뭐 막 소리 질러대고 그래서 내가 알았어. 나 해결할게. 이러고 나서 알았다고 이제 그냥 마음으로 싹싹싹 빌었죠. 쥐가 고양이 앞에서 빌듯이. 그러니까 아버님이 엄청 그 표정이 어땠을까 상상이 되거든요. 부르덕부르덕 하면서 그때 애들도 작은 애는 눈치가 빠르니까 엄마가 막 이러고 아빠는 화내니까 얼른 자기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저희 애들은 부부싸움 기류가 보인다. 그러면은 딱 들어가서 공부하는 척을 해요. 그러면 아빠가 더 이상 혼을 안 내거든요. 이제 그날도 작은 놈은 잽싸게 들어가고 저만 그냥 죄송합니다 했습니다. 그 들은 이제 내용이 상상이 충분히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집에서나 아이를 키우면서 한 번씩 경험해봤을 만한 이야기를 하고 두고두고 에피소드로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정말 즐겁게 이야기를 들었고 그리고 이제 주변의 반응을 아이가 굉장히 쿨한 성격인가 봐요. 보통 이제 아이들이 놀렸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감자 머리네, 뭐 예전에는 이제 그 바가지 딱 얹혀놓고 바가지들 이렇게 잘라서 그 바가지 머리 이런 얘기도 많이 듣고 그래도 그런 걸 와서 집에 와서 불평을 하지 않았다는 게 저는 이 아이가 지금은 몇 살이 됐을까요? 지금은 27입니다. 와. 그러면 정말 20년 거의 20년 가까이 거슬러 가는데 어떻게 컸을까 궁금해요. 이 정도 성격이면 아주 좋은 인재로 자랐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작은 애도 저랑 마찬가지로 궁금한 건 또 못 참고 또 부리는 이제 뭔가 잘못된 것은 요즘 MZ세대의 특징이잖아요. 공정하지 못한 거, 그건 보지 못한 식으로 약간 그런 비판적인 사고방식도 많고 여전히 아낍니다. 그래서 집에 지금 이제 회사 다니면서 이제 가끔 집에 오는데 그때 경제관념이 있는 것처럼 지금도 집에 오면은 냉장고며 뭐 위에 다 보고 올 때는 가볍게, 갈 때는 무겁게 다 챙겨갑니다. 자기 생활비 아끼려고. 그때부터 그 5,000원 챙기고 머리는 미용실에 갈 거다라고 했던 그 관념으로 훌륭하게 자랐군요. 그래서 작은 애가 온다고 하면은 좀 숨겨놔요. 얘가 눈에 안 보이게. 보이면은 갖고 하니까. 그래도 귀엽습니다. 그러니까 새싹 붙어서 그런 기류가 보였던 아주 첫 번째 작품 유쾌하게 잘 들었고요. 우리 잠시 차도 한 잔 마시면서 음악 한 곡 듣고 갈까요? 이어서 제가 이번에 쉬면서 들려드릴 음악은 빌리 얼리어트의 주제곡 중에 한 곡을 들려드릴 텐데요. 이 영화는 2000년에 제작된 영화고요. 탄광촌의 소년 빌리는
우연히 발레를 만나게 됩니다. 복싱 대신 선택한 그의 꿈은 주변의 편견과 싸워야 했죠. 하지만 자신을 믿어준 사람들과의 작은 기적이 그를 춤추게 했습니다. 손에는 아니잖아 수필처럼 서툴지만 진심 어린 용기는 언제나 감동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곡 선택해 보았어요. 우리 함께 듣고 가실까요? 네. 빌리 엘리어트의 주제곡 듣고 가겠습니다. 네. 음악 잘 들으셨어요? 네. 네, 음악 들으면서 마신 한 잔의 냉커피가 오늘따라 유난히 고소했습니다. 저도 시원한 물 좋았습니다. 네. 이제 음악 들었고, 이제 두 번째 작품을 좀 소개받고 싶어요. 네. 두 번째 작품 제목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고우에 관한 이야기네요. 네. 그러면 그 고우의 이야기 중에서 어떤 내용일까요? 고우의 그 책에서는 이제 자기의 동생 태우한테 쓴 편지도 많고, 네. 그다음에 철학자들, 그다음에 문학에 관련된 분들, 그런 다음에 주고받은 편지가 많아요. 네. 그 안에 아까 처음에 멘트처럼 감옥이라는 얘기에 대해서 저희가 그때 되게 감명 있게 들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우리가 감옥이라고 생각하면 보통 일상적인 그냥 교도소에 있는 감옥을 생각하지만은 방고우는 마음의 감옥을 좀 얘기했어요. 마음의 감옥이나 어떤 거냐면은 그냥 내가 어떤 편견, 편견도 또 하나의 감옥이 될 수가 있고, 아니면은 오해, 아니면은 불의, 아니면 불신, 등등 여러 가지 그냥 이념적인 지금 갈등도 또 하나의 감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고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약간 그냥 해바라기만 주로 생각하는데, 네. 방고의 그 책을 읽으면서 방고의 어떤 철학적인, 그 다음에 삶에 대한 어떤 의미, 그 다음에 문학을 한다는 의미, 그림을 그린다는 의미, 여러 가지를 많이 배웠어요. 그러셨구나. 네. 그러면 이제, 그 반고우의 그 그림에 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그 반고우의 그 편지를 모아놓은 그 영혼의 편지라는 그 책을 읽고 그분에 대해서 이제 이 예술가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느끼고 거기에 대한 감동을 글로 쓰신 거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네, 그렇군요. 그러면 먼저 글을 한번 또 들어보고, 네.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나눌 건데요. 글을 듣고 저희가 또 노래 한 곡을 더, 들려드리고 싶거든요. 청취자 여러분들께. 그래서, 그 추천곡 하나 더 받고, 그러고 싶은데, 어떤 곡으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주시고 싶을까요? 영화 마일라이프의 테마곡,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마이 라이프. 1993년에 개봉한 영화네요. 네. 좀 오래된, 고전인데, 방고 역시 고전이고, 이 영화 역시, 거기에는 메모치지만 고전이니, 한번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작품, 고흐, 사랑할 수밖에 없는, 보이스 액터, 유미숙님의 목소리로 듣고요. 마이 라이프 연속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고흐 사랑할 수밖에 없는 박순 클림트 하면 키스를 데이비드 호크니 하면 더 큰 첨벙을 떠올리게 된다. 화병에 담긴 노란 해바라기와 환상적인 별이 빛나는 밤. 귀 한쪽을 붕대로 감은 자화상을 보면 고을을 떠올리게 된다. 작가들은 저 작품은 누구의 작품이야 라고 개성이 강한 작품, 특별한 작품, 이미지가 강한 작품을 추구한다.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비슷한 작품이 아닌 독창성과 광기가 어린 신념이 철학이 들어있는 작품을 위해 오늘도 밤을 지새우면서 몰두하고 있다. 우울증이 심하고 광기가 심해서 정신병원에도 갇히기도 하고 자살인지 타살인지는 분명하지는 않지만 비운의 고음만 알고 있었다. 죽을 때까지 동생 태호에게 생활비와 그림 도구 등을 지원받아서 살았던 고흐. 살아서는 그렇게도 원했던 그림을 몇 점 팔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했다. 반고흐. 영혼의 편지책은 고흐가 동생 태호, 재수씨, 어머니, 친구 등과 주고받은 편지를 모아놓았다. 대부분 태호와 주고받은 편지다. 편지에는 고흐가 삶을 바라보는 철학과 관조, 예술 세계, 자신에 대한 성찰, 약자에 대한 배려 등에 대해 쓰고 있다. 그리고 내가 잘 모르던 일화와 작품을 만날 수도 있다. 고갱과의 만남, 시인과의 만남, 감자 먹는 사람들을 그리게 된 배경, 많은 책을 읽고 작가들과 교류했던 점 등 우울증이 심한 정신병이 있는 고흐라는 편견을 나도 모르게 갖고 있었다는 것을 또한 알게 되었다. 내가 좋아하는 작품은 서우르라는 작품이다. 서우르는 슬픔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연필 스케치로 연인인 시엔을 모델로 그린 것이다. 무릎을 세우고 머리를 팔에 묻은 시엔은 늘어진 젖가슴과 윤기가 없는 긴 머리카락이 등에 늘어져 있다. 과연 시에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 5살 된 딸이 있고 임신한 채 거리의 여자로 살아갔던 시엔. 마르고 퀭한 눈에 고흐는 반해서 바로 집으로 데리고 왔다. 가족들의 반대는 심했지만 약자를 모른 척하는 게 과연 교양 있는 사람이냐고 묻던 고흐. 자신도 먹기 살기 힘든데 시엔과 딸을 데리고 살면서 몇 달 후 집에서 아기가 태어났다. 태호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다. 그녀도 나도 불행한 사람이지. 그래서 함께 지내면서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고 있다. 그게 바로 불행을 행복으로 바꿔주고 참을 수 없는 것을 참을 만하게 해주는 힘이 아니겠니? 라고.
이 편지를 읽으면서 과연 행복이란 무엇일까에 대해 생각을 했다. 고갱의 의자와 파이프와 담배주머니가 놓여있는 의자라는 작품도 보게 되었다. 고갱의 의자에는 불을 밝히고 있는 초와 책 2권이 고급스러운 의자에 놓여 있다. 반면 고흐의 의자는 파이프와 담배 주머니가 놓여 있는 낡은 의자를 그렸다. 어쩌면 고갱과 자신의 처지를 추구하는 예술 세계를 그림으로 나타낸 게 아닐까. 좋아하던 고갱과 같이 얼마 살지 못했지만 고갱의 만남을 설레면서 기다렸던 고흐의 심정이 편지에 잘 나타나 있다. 만약 고갱과 계속 같이 살면서 작업을 했으면 고흐의 작품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상상해 본다. 떠나보내고 한쪽 귀를 잘랐던 고흐. 시간이 지난 후 더욱더 작업에 미쳐있던 고흐. 열정을 불태우게 된 계기가 되지는 않았을까 생각해 본다. 이 책에서 내 마음을 움직인 편지는 동생 태호에게 1880년 7월에 보낸 것이다. 세상에 갇힌 새를 얘기하면서 고흐의 철학을 보여준 글이다. 이 감옥을 없애는 게 뭔지 아니? 깊고 참된 사랑이다. 친구가 되고 형제가 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최상의 가치이며 그 마술적 힘이 감옥문을 열어준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죽은 것과 같다. 사랑이 다시 살아나는 곳에서 인생도 다시 태어난다. 이 감옥이란 편견, 오해, 치명적인 무지, 의심, 거짓 겸손 등의 다른 이름이기도 하다. 이 편지를 읽으면서 나를 돌아보게 되었다. 프루크루테스 침대를 누군가에게 들이대지는 않았는지, 나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서 소통을 거부하고 공감하지 못하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내 편 지루한 싸움으로 감정 소모에 지쳐있지는 않는지, 침묵 속에 갇혀 모른 척 살고 있지는 않는지, 다른 사람의 고통은 나와 상관없다고 외치지는 않는지. 이 문장을 통해 제목이 영혼의 편지인 이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첫눈이 내리는 저녁에 돈 맥클린의 빈센트를 들으며 고흐의 편지를 생각한다. 고흐의 편지처럼 사랑이 다시 살아나는 곳에서
인생도 다시 태어난다고 했으니 내 마음속 사랑이 다시 살아나기를 간절히 바란다. 고하면 우리가 가장 비극적인 예술가, 또 가장 성공적인 예술가, 많은 수식어들이 따라다니잖아요. 근데 그 수식어들이 따라다니는데, 이 이제 편지를 보면서, 많은 또 다르게 보여지고, 또 새로운 면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오프닝 때도 그 편지의 일부분을 그래서, 인용을 했었거든요. 네. 주로 누구한테 보내는 편지가 또 그 외에 더 인상 깊었던 내용이 있으면 좀 더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그래서, 여기는 주로 태호한테 편지가 거의 90% 차지한다고 보면 됩니다. 네. 태호는 이제 자기 동생으로서 고우가 죽기까지 진짜 생활비며 그림 도구며 모든 것을 전적으로 지원한 동생이자 친구이자 되게 고우한테는 잊을 수 없고 가장 사랑하는 동생입니다. 네. 그 중에서 저는 제가 가장 감명 깊게 또한 소개시켜 드릴 거는 시엔이라는 여자가 있어요. 네. 시엔을 모델로 그린 소로, 슬픔이라는 그 작품이 있는데, 소로는 이제 길거리의 여자였어요. 네. 그래서 만삭 상태로 네. 길거리에서 몸을 팔고 또한 5살 난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우가 어느 날 길거리를 헤매다가 그 시엔한테 좀 마음이 가서 같이 살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가족들은 반대를 하겠죠. 아니 너 혼자서 살기도 힘들고 태호도 내가 형한테 지원해 준대 뭐 여자 또 뱃속에 애기 딸 안 된다고 반대했는데 그때 이제 고우가 그런 편지를 보냅니다. 교양인이라는 게 과연 어떤 사람이니 그냥 겉으로 친절하고 매너 있고 뭐 잘 사는 사람이 교양인이냐 아니면은 그냥 길거리에 버려진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는 성경 말씀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그런 사람이 교양인이냐 하고 묻습니다. 편지에. 그러면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아 맞다. 고우가 참 생각이 많은 사람이고 되게 배려가 깊은 사람이구나. 우리가 지나칠 수 있는. 네. 그러고 나서 시엔이 이제 고우 집에 와서 이제 아들을 출산하고 1년을 같이 살아요. 네. 그러면서 시엔을 모델로 많이 그림을 그리고 그 딸하고 같이 애기도 그리고 네, 저는 대표적으로 이제 시엔의 소로 이렇게 시엔이 이렇게 살짝 구부려서 이렇게 이제 뭔가 쳐다봅니다. 머리는 약간 다 흐트러지고 네. 윤기가 없고 피부도 쭉쭉 늘어주고 배도 쭉쭉 늘어주고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모델은 되게 이쁜 사람만 그릴 줄 알았는데 고우는 그런 자연적인 날 것을 또 그렸는데 그 그림을 보면은 슬픈 것 같으면서도 뭔가 사랑이 느껴지는 약간 이중적인 의미가 제가 느껴져요. 그래서 네. 저는 그 그림을 가장 좋아하고 시엔가의 일화가 저희는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 편지를 통해서 제가 또 배웠어요. 그래서 되게 감동 있게 읽었습니다. 그 작품 속에 보면은 이제 고우의 예술관도 들어있더라고요. 그 편지의 일부 중에서 제가 이제 선생님 작품을 보고 저도 막 찾아봤거든요. 근데 그 예술관을 보니까 이제 한 얘기가 있었어. 나는 그림을 통해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싶다. 네. 우리는 글을 통해 사람들을 위로하고 싶은데 그렇게 말했더라고요. 그리고 슬픔 속에서도 빛을 그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 네. 막 이런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리고 그 내용 중에 또 한 가지가 제가 또 기억에 남는 게 이 책에서 이제 같이 작가님이 이 책을 통해서 글을 썼기 때문에 저도 그 책에 대해서 이제 또 저도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이고 그거 보면은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에 쓴 그 편지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때 보면은 그 내용이 있는데 같이 한번 보면서 한번 같이 시청자분들께 한번 한번 들려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나는 붓을 놓고 싶지 않다. 그리고 이 세상이 나를 외면하더라도 나는 내 방식으로 사랑하고 남기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결국 그는 생전에
단 한 점의 그림밖에 못 팔았대요. 네. 생전에 네. 팔린 게 딱 한 점 팔았답니다. 그런데도 절대 붓을 놓지 않았고요. 마지막까지 붓은 또 팔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작품이 팔려지지 않지만 나는 그림을 그리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끈히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쵸. 고우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꾸 쳐주는 것 같아요. 기분이 울적해지면서. 하지만 또 우리는 또 다음을 기약할 수 있으니까요. 다음에 또 좋은 작품으로 또 오셨으면 하고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끝으로 우리 독자들에게 또는 청취자분들에게 좋은 말씀 한마디 더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언젠가 시상식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수상소감을. 오늘도 심장이 뛰고 싶다. 그래서 지금 저에게는 모든 일이 설레고 신기하고 궁금하고 호기심이 많은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고우가 마지막 죽기 전까지 붓을 놓고 싶지 않았다는 말처럼 저도 고우를 본받아서 열정적으로 정열적으로 글을 계속 쓰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자분들, 오프라인에서 한번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꿈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나중에 또 에세이집 나오면 독자들을 초대해서 한번 같이 보고 그때 저도 꼭 초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오늘 함께해서 너무 즐거웠고요. 이제 작가님과의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저도 이제 산책의 마지막 길을 또 청취자분들과 또 안내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정말 즐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우리도 어쩌면 서툰 손길로 사랑을 표현하고 알지 못한 누군가의 편지를 마음속에서 천천히 읽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작가 박순의 수필처럼 소소한 하루에도 감동은 숨어있고 고우의 편지처럼 사랑은 결국 삶을 다시 살아나게 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음악과 함께 마음도 천천히 쉬어가세요. 오늘의 끝곡은 Love Actually의 OST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8월의 크리스마스를 꿈꾸며 아직은 여름이지만요. 크리스마스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10개의 사랑 이야기. 어떤 사랑은 시작되고 어떤 사랑은 멀어지지만 모두가 고요한 빛을 내겠죠. 서로 다른 사랑의 결. 그 안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던 감정들을 다시 떠올리게 하는 영화 Love Actually 끝곡으로 들려드리며 저는 물러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